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미국 금리 6.5% 난리 났습니다. 금리 역전 3월 집값 대폭락이 옵니다. CPI, PPI, PC 여기에 채권 분기까지 미국 금리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곧바로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태세인데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 금리라는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집값 반등이 기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많이 떨어진 후에 반등한 곳들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며 매수자가 없어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던 아파트들은 무더기로 추락할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미국 금리 6.5% 난리 났다. 지금 5%, 5.5% 기준금리가 거기서 끝날 거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6.5까지 나왔어요. 이제 한두 가지 악재가 터진 게 아닙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금리 역전, 만약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금리 역전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3월 이후에 집값은 대폭락,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심각. 문제점이 뭐냐? 간단하게 볼까요? 자, 파란과 한국. 이게 꾸준히 스몰 스텝, 빅 스텝 섞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대략 현재는 3.50. 이번에 동결시켰죠. 그런데 대략 4.0까지는 올라갈 것이라고 연구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현재 4.75. 우리나라와 약 1.25 차이죠. 그런데 미국이 5.5까지는 뭐 시간 문제지 여기까지는 가볍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전망이 6.5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 배경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와 그러면 미국 금리 우리나라가 만약 4포인트까지 올린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5.5 또는 6.5까지 갈 텐데 이 금리 격차가 심해지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 무려 5가지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물론 우리나라도 4.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만약 금리 역전된 상태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심해지면 먼저 환율이 급등할 겁니다. 지금 이미 1300대를 돌파했죠. 제가 정상적 상황이라면 이제 진짜 달러가 많이 가봤자 1400 찍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금리가 안정화가 안 되면 또 1400까지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확률이 낮았는데 지금 물가가 쉽게 안 잡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율이 또 급등할 모양새고요. 외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미국만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 계속 유출될 거예요. 주식시장은 계속 혼란 생길 겁니다. 아무튼 한미 금리 역전이 계속 차이가 벌어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 있어서 수익이 악화되다 보니까 대량 실직 사고. 여러분들 실직 구조 조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자 나는 회사가 어떻게 버팁니까?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환율 급등, 외화 유출, 주식 혼란, 수입 물가 상승, 수익 악화에 따른 대량 실직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과거에 4번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98년부터 2002년 이 사이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5년부터 2007년 이 사이 그리고 얼마 전에 2018년부터 20년 그리고 최근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 금리 역전기 때 96년 6월부터 2001년 3월 이때 우리나라에는 IMF도 껴있죠. 자, 여기 보면 미국은 이 녹색 선이 6% 선입니다. 기준금리. 자, 계속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6%를 돌파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스물스물로 가서 워낙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이때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어요. 자, 결국 이때는 우리나라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문제점이 많이 더 노출되는. 그런데 두 번째 보실래요? 두 번째. 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이때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점이 생겼던 걸 막고자 미국이 막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막 올렸어요. 결국 여기 보세요. 근처까지 따라왔죠. 이게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은 팍 내리고 우리나라는 좀 덜 내려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안정화를 찾다가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자, 미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올리질 않습니다. 뭐 이게 큰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 여기 별표 칠게요. 자, 22년 써졌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코로나발 긴축.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올린다면 여기까지 약 4포인트까지. 미국은 대략 6포인트대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는데 현재는 1.25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이제는 1.25 이상 약 2포인트대까지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번에 금리 우리나라가 쉽게 못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경기 침체가 워낙 심각하거든요. 미 기준금리 6.5% 인상, 한국 기준금리 4% 인상. 그러니까 이 맥심을 잡았을 때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6.5까지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4%까지 갈 수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금리 역전이 2.5나 되네요. 자, 미 연준 물가 잡으려면 기준금리 6.5까지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마 6포인트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 상황을 본다면. 자, 물가 급등 볼까요? 소비자 물가 CPI 6.5가 6.4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5포인트대 지금 반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물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절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올렸으면 올렸지. 생산자 물가 PPI도 마이너스 0.3이었던 게 플러스 0.7로 올라갔어요. 또한 채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금리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PC.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이번에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 증가했다. 4.6에서 4.7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제 금리를 거기에 발맞춰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금리 인상, 월가, 학계 보고서. 자, 물가를 잡으려면 6.5까지는 끌어올려놔야 물가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 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없이 이게 경기 침체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면 지금 이 물가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돌발할 수 있다 해서 학계에서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하라고 막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 경제 침체 없이 물가 2%, 이제 목표는 지금 물가를 2%까지 끌어내리는 건데 어차피 이건 경제 침체는 한번 겪어야 할 문제다. 이걸 괜히 경제 침체라는 명목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가는 물가가 난리 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경제 침체를 각오하고 금리를 올려라.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내막 때문에. 즉 6월까지도 금리 인상이 반응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스몰 스텝, 빅 스텝이 섞일 수도 있어요. 자, 집값 하락, 미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금리 인상은 따라갈 것이고 미국 모기지 지금 7%인데 당연히 지금 미국 지금 집값 폭락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대로 다시 한번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023년, 24년, 즉 올해는 당연하고 내년 초까지 장기간 집값이 떨어질 위험성이 커졌다. 바로 이 물가 N 금리 때문에. 자, 폭락 후 추가 하락 가능, 거래 없는 거 폭락 위험. 이거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호갱론회에서 뽑은 건데 잘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빠진 곳들은 많이 빠졌어요. 자, 폭락 후 반등, 추가 하락 가능한 곳들. 먼저 예를 들었어요.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24평. 최근 3년 시세를 봤더니 자, 2020년에 6억부터 출발해서 무려 9억 2천. 와, 엄청나겠죠? 그리고 얘가 바닥을 찍었는데 세상에 9억 2,500 찍었던 게 불과 1년 만에 자 5억 3,50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40, 50%. 이게 지금 반등한 모습 보이죠? 6억 7천대로. 아마 이 모습이 많이 보일 거예요. V자 여기까지는 회복을 못했고 조금 회복한, 예를 들어서 세종, 동탄, 송도, 이게 많이 빠진 곳들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반등해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한 거지. 그런데 그 밑에를 보세요. 이것만 보면 이제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빠진 것 같지만 여기 자 보시면 이게 바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똑같은 아파트예요. 상계주공 단지. 여기서 보니까 9억 2,500까지 아까 올라갔죠? 그러다가 밑에 5억 3,500까지 떨어졌다가 좀 반등했죠. 여기서 6억 7천. 이것만 보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밑에서 얼마나 쌌는지. 2013년에 2억 4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19년, 20년, 대략 20년 언저리에 4억 7천밖에 안 했던 게 더블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올라온 6억 7천이 9억으로 갈까요? 4억 7천으로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9억으로 갈 확률보다 4억 7천으로 다시 또 내려갈 확률이 크다고 봐요. 왜? 이 빨간 선 자체가 2019년, 20년 시세이기 때문에. 뭐 집값이 지금 올라갈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30-40% 이상 무조건 빠질 가능성이 크니까 지켜보라 이거죠. 그런데 얘는 더 위험해요. 예를 들면 신공덕, 삼성레미안 3차 24평 13억에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쭉 이거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매수자가 없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왜? 매물은 이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매물을 한 10억이나 9억에 낮게 내놔야 팔리락 말락 하는데 그냥 12억에 높게 내놓으니 이 아파트를 누가 사겠어요? 그대로 13억이야. 지금 13억 2천. 공덕동 삼성 2차 14억.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만 레미안 3차는 이랬지만 공덕동의 삼성 2차는 14억짜리가 10.45억으로 이미 4억이 빠진 상태예요. 한마디로 얘도 13억 2천이 9억대로 이미 빠진 상황이나 다름없어요. 그걸 모르고 안 빠졌네요 해가지고 12억이 금매라고 치고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거 꼭 보세요. 시리즈로 돼 있거나 그 옆에 아파트 단지들 여러 개를 보세요. 자, 지금은 나온 매물이나 이 시세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맞지도 않고 여기에서 30% 이상 다 빠졌다고 제가 노래 불러드리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얘는 안 빠진 것처럼. 자, 전체 기간 보자고요. 이거 보면 끔찍합니다. 지금 13억 2천에서 안 빠지고 횡보했죠. 1년 넘게. 자, 그런데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는요, 놀라지 마세요. 2019년 20년에 8억짜리가 13억 2천으로 올라온 거예요. 얼마든지 2019년 20년까지는 무너질 수 있는 시세거든요. 얘는 냉정하게 말하면 8억이나 잡아야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닥이 4억이었어요. 2014년 바닥이. 그리고 예전 꼭지도 낮아요. 4억 4천짜리가 조금밖에 안 빠지고 그냥 날라갔어요. 한마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상계주군 6단지 25평만 또 별로 못한 이 아파트가 신공덕동의 25평이 지금 거품은 잔뜩 끼어 있는 거죠. 자, 이제 3기 물량 폭탄. 부동산 5년 장기하라 꼭 이거 그래프는 꼭 알아둬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빨간 선 보세요. 올랐다가 폭등했다가 쭉 내려가고 또 폭등했다가 여기 네모박스 파란색 내려갔고 또 폭등했다가 지금 네모박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추세. 자, 보시면 추세선을 보니까 사선 보라색 계속 우상향은 맞네요. 그쵸? 서울이니까. 자,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까지 길게 빠졌을까? 이렇게 빠졌을까? 이렇게. 바로 91년도, 98년까지 7년 동안 빠졌는데 일본발 문제하다가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즉 일본의 경제 문제, 신도시 물량폭탄, 위기하고 물량폭탄이 합해지면 이렇게 장기 폭락을 하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이때는 왜 이렇게 길게 빠졌느냐? 자, 보이죠? 이때는 6년 빠졌는데 2007년에서 13년까지 미국발 문제에다가 위기에다가 2기 신도시 물량폭탄,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빠진 거예요. 자, 이번에 폭등했다가 그럼 현재 여기 동그라미 친 파란 부분이 현재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추세선을 보더라도. 자,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 빠졌다. 그러면 대략 2027년까지 5년간 빠질 것으로 추산하는데 물론 저는 빠르면 올여름 아니면 내년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사이클상으로는 5년 있다가 이렇게 왜? 코로나에다가 3기 신도시, 위기에다가 신도시가 또 맞닿아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이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장기간 못 가요. 집값이. 물량이 막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도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6번 현재 부동산 매입 조심해야 할 사항.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동산들이 뭔 줄 아세요? 자, 무리하게 매입하는 거 조심하세요. 자신의 자산하고 수입보다도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무리하게 매입하면 안 돼요. 지금은 또 바닥도 아니야. 좀 더 떨어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집값 하락이 됐어도 추가 폭락을 염두하고 무리하게 잡으면 안 돼요. 물론 완전 발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다. 많이 떨어졌다. 반토막 정도 됐다. 약간 무리해도 됩니다. 두 번째, 못난이 매입. 하늘이 준 이 기회에 못난이를 매입하다뇨. 올라가지도 않는 걸 왜 매입합니까? 그럼 못난이 뭘 매입하는 거냐?
상가 매입한 사람들 진짜 꽝이야, 꽝. 빌라를 왜 매입하나요? 오피스텔 왜 매입해요? 나홀로 아파트 이딴 걸 왜 매입하고? 외곽을 왜 매입하고? 막연하게 재개발. 아니 지금 멀쩡한 집도 아파트도 반토막 났는데 그런 거 줍줍해서 갭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지. 또는 실거주할 생각을 하셔야지. 뭐 좋지도 않는 막연한 재개발. 모아타운이 뭐 별것도 아닌데 마치 무슨 뭐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얘 만약에 이번 상승장에 재개발 약속이 안 지켜지거나 늦어지면 뛰지도 않고 10년 까먹어버리게 돼요. 아파트는 그냥 뛰잖아요. 절대 못난이 하지 마세요. 세 번째, 폭등하는 아파트 매입. 저가 대비 3배에서 5배까지 뛰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이런 걸 지금 좀 빠졌다고 매입합니까? 자, 상승장에 호재, 그 호재라는 거품으로 너무나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 호재가 거품이 돼서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또한 지금은 바닥도 아니야. 추가 폭락 위험이 있으니까 묘사하면 안 돼. 버티기 매입, 고점 대비 하락폭. 잘 들으세요. 최고가 대비 20% 이내로 떨어진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버텼다고 할 수 없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얼마나 안 좋으면, 얼마나 매물이 쓸데없이 높게 나와 있으면 매수자들이 안 달라붙겠어요. 그걸 매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짜 나는 부동산의 꼬붕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면 이런 걸 잡게 됩니다. 덜 떨어진 곳, 2013년 이후 이렇게 아까 공덕동 삼성레미안 그 25평처럼 덜 떨어진 것들은 올해부터 폭락,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자, 연내 금리 인하 어렵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냐. 글로벌 채권 랠리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채권이 추락하는데 무슨 놈의 금리 인상이 인하가 되겠어요? 자, 은행 연체율 1년 새 2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기업들 0.1까지 그리고 가계는 약간 주춤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무튼 계속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금융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연간 합계 출산율도 이렇게 0.78로 내려와 가지고 공급만 많아지고 인구는 줄고. 자, 매매가보다 문제가 이겁니다. 전세값. 자, 전세값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폭이 축소된다고 하지만 너무 지금도 폭락이에요. 전세는. 갭 차이가 멀어졌어요. 갭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갭 차이가 멀어진 것은 문제죠. 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원하네요. 정부는 이걸 잘 들여야 돼요. 만약에 집값을 더 떨어뜨려야지. 이 안정을 원한다는 것은 떨어뜨리라 이 말이야. 여기 보세요. 부동산 가격 안정이 42%로 압도적으로 많고 거래를 늘려라. 이건 꼭 이건 올려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올려라와 떨어뜨리라가 반반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집값을 더 떨어뜨리라가 이렇게 많은데 만약 정부가 이번에 집값을 계속 올려버린다면 총선 참패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정부 왜 참패했어요? 집값 띄웠기 때문에 참패된 거 아니나요? 윤석열 정부 지금 노골적으로 집값 띄우게 하고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또 참패. 자, 오른쪽 보세요. 오름세 지속되는 분양가. 세상에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채찍질 해야 돼요. 건설사한테. 어떻게 이렇게 분양가를 올립니까? 지금 집값이 얼마나 폭락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대장도 사태 보세요. 얼마나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챙기는지. 괜히 정치인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분양가만 비싸게 때리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분양가는 낮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저기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미분양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분양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를 다운시키도록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 이제 최근에 약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고. 자, 2월 달에는 아직 2월이 안 끝났잖아. 내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즉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가 지금 하락폭이 줄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매물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낙찰가율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이 지금 얼어붙었다가 조금 해빙 쪽으로 가고 있다. 집값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해빙. 아직도 폭락해서 좀 낙폭을 줄이고 있다. 자, 여기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실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잘 선택하세요. 집값이 고점 대비 30% 이내로 떨어진 곳들은 추가 하락이 확실하니까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물가, 금리, 정책, 지표를 관망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